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오늘 더운데요. 어떠신지요? 더운데 좀 오늘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주셔야지만이 아마 이 해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배우는 신뢰와 협력의 선택인데 되게 과학적이라는 거고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우리 왜 협력 안 하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어쩌면 그런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간에 약간 따라오지 못하시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걸 준비하면서 좀 후회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제가 빨간 걸 해놨는데 두 사람 또 주라 기부하라는 거예요.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왜 헤아림일까요? 게임 이론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근데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면 당신의 선택은 결국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헤아려야 돼. 근데 성경도 써 있어요. 뭐라고? 너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너에게도 돌아온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게임 이론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요 키워드 두 사람, 주라, 헤아림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요 말씀을 잠깐 좀 기억하셔서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에 대한 우리 253의 한번 문제들을 잠깐 볼까요?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을까요? 협업하고 서로 신뢰하고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253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저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협업과 협력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분리된 채 각자 도생을 하고 있을까? 또 그래서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리고 이르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맞나? 각 개인에게도 맞나? 이 공동체에게도 정말 이익이 맞나? 각자 도생하는 것이 라는 부분을 좀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좀 근거가 있는 부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죄수의 이론과 개입 이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죄수의 이론 자체는 저도 석박사 때 했던 거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론상에 적용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게임 이론이 무엇일까요? 보세요. 게임 이론은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누구의 만남이나 아내와의 만남, 보통 그 짜장면과 탕수육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짜장면과 탕수육을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시켰어요. 3-4명에서 시켰는데 짜장면은 확보됐죠. 이거는 나 혼자밖에 안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탕수육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빨리 먹으면 나도 스피드를 빨리 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탕수육은. 탕수육은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뭐 거기뿐 아니겠습니까? 자식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사업체와의 문제 다 게임 이론이고 사실은 게임 이론을 알든 모르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게임 이론을 좀 알게 되면 아차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모델을 되게 유명한 거예요. 195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엘버트 터커 죄수의 딜레마가 1950년에 나왔고요. 이걸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하면서 서로 이득이지만 불신하여 이기적인 행동하면 둘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을 그려주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자신들이 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전체에는 그 이익이 어떻게 한다?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게임 이론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수상자 나오고요. 쭉 이름이 좀 나옵니다. 77년도부터 2012년까지 뭘까요? 혹시 이 제목을 단다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뭐 존 대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뭐 누구냐면 이겁니다. 개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무려 13분이 받으셨어요. 노벨상을 아무나 줍니까? 13명이 게임 이론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류에서요, 1900년대부터 이 게임 이론이 있으기 나왔는데, 게임 이론은 인간의 선택을 과학으로 풀어낸 전략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을 시게 되면 전략을 세우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세계은행의 부총재에 있으면서 경제수석장이신데, 게임 이론이 인생의 답을 찾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거 아셨나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카우식 바스라고 하는 인도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게임 이론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서로가 취할 합리적인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막 얘기해.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합리성을 고려하고 혹여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임 이론을 배우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경제학에서 많은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당장 이제 가정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다 게임 이론이 삶의 방식을 배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엄청난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이 게임은 물론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잠깐 한번 살펴봐야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어는 누구냐면 은행 강도가 두 명이 다 칩시다. 죄수 A와 죄수 B가 있는데 은행에서 강도 짓을 했는데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이 두 사람이에요. 죄수 A와 죄수 B. 전략이 뭐냐면 검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 둘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뭐야? 우리 범죄했어요라고 자백하게 되면 그는 상대에게 배신을 때리는 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결국 자백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하고 상대를 협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수를 보시면 아시면 이거에 선택할 때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해. 그러면 징역 5년을 받아요. 그리고 둘 다 또 침묵을 해. 그럼 징역 1년씩을 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한 명이 자백했어. 그러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될 수 있고, 한 명이 자기는 침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징역 10년을 받습니다. 이런 게임이고요. 이거는 합리성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이타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서로는 어떤 선택을 할지를 반드시 같은 방향에 같이 신문하지 않습니다. 따로 뛰어나서 연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하게 하고, 이거는 한 번밖에 일회성 게임이에요. 우리들의 게임은 일회성이 아니죠. 매주 하기 때문에 우리 반복이지만 여기는 일회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 가자고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보호 이익이 우선시되죠. 죄수의 딜레마는 이러한 불신이 협력을 무너뜨리는 구조로 명확히 보여주는 한 예인데요.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은 이런 게 없나요? 저희 1호상에는 없을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죄수 A, 가로축에 파란색이 죄수 A입니다. 빨간색이 죄수 B입니다. 둘이 침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징역 1년형이 있습니다. 둘이 자백을 하게 되면 여기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죄수 A가 자백하고 죄수 B가 침묵할 때 10년 석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죄수 A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가장 A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 볼까요? 죄수 A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상대가 침묵을 할 때 나는 침묵하는 게 맞습니까? 자백하는 게 맞습니까? 보세요. 침묵하게 되면 난 진짜 1년 살아요. 자백하면 석방이야.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네가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당연히 자백하는 게 맞습니다. 배신이죠, 자백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대가 자백을 하는데 배신을 때린다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선택할까요? 상대가 자백할 때 난 침묵하면 난 10년 사는데 10년 살아요. 근데
걔도 자박했고 나도 자박했으면 징역 5년 살아요. 징역 10년을 선택하겠어요? 5년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5년을 선택하죠. 분명 합리적이죠. 자기한테 이익이죠. 최수 A가 상대에 침묵할 때 나는 속방되니까 당연히 난 자백하는 게 무조건 좋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 B 당연히 자백이 맞죠. B 입장에서 볼까요? B도 마찬가지죠. B도 자 상대가 죄수 A가 침묵하면 당연히 나도 당연히 나는 뭐예요? 자백을 하기 때문에 속방이 되는데 징역 1년 살지 않고 속방되니까 당연히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리하니까 자백하면 상대가 자백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징역 5년 10년 살 거야 5년 살 거야 5년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죄수 A도 역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죄수 A와 B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뭘까를 볼 때 방금 얘기했듯이 자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달았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징역 5년 5년씩 사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아까 존 내시 얘기했는데 내시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최선의 선택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존 내시가 뭐냐? 이 존 내시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시의 균형이 요 내시가 지금 요 분이신데 자신의 전략을 바꿔도 상대방의 전략이 그대로일 경우 자신의 이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로의 선택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먼저 움직일 유인이 없는 상태를 존 내시가 말한 내시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내시의 이름을 따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너도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선택이 뭐였냐면 서로 자백하는 거였어요. 근데 징역 5년씩 나오네. 그렇죠? 이게 내시의 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라는 장을 살펴보면 1928년에 이 사람 태어났는데 무려 수학 천재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석사과정까지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네기 대학에서 들어가게 돼서 대학을 16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MIT 수학과 교수 리처드 더빈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프린스턴 대학에 추천을 하게 되는데 유명하죠. 이 일하는. 그는 he is a mathematical genius. 그는 딱 한 줄로 추천합니다. 그는 수학적 천재다. 이거 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가냐? 1948년도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 그 스승이 누구다? 지도교수가 바로 엘버트 터커 죄수의 딜레마를 만드신 분이세요. 예. 거기서 뭘 살펴하게 되냐면 27장짜리 논문을 쓰게 되는데 1950년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나이 22살입니다. 그때 논문의 그 이름이 비협조적 개인 이론인데 그 안에 설파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내시의 균형이었어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내시의 균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잠깐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각자의 죄수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은 자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백 이 부분. 그러면 죄수들의 전체 이게 최선의 선택이 존재했냐는 거죠. 이게 가장 근데 내시의 균형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존재했냐? 존재했죠, 사실은. 뭐요? 징역 1년이 있었어요. 자기 각자의 이익에는 합리적인 것은 바로 징역 5년짜리의 자백이었지만 사실 서로가 침묵을 했다면, 도왔다면 1년을 받게 되는 건데 왜 이걸 선택하지? 못했을까? 징역 1년이라는 최선의 결과 선택지가 있는데 왜 선택할 수 없었을까? 이 둘의 관계,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뢰.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거 당연히 저 죄수 1년 저 징역 1년짜리 받아야지라고 할까요? 그 둘이서 검사가 사실 썼다. 자 둘이 내가 한 번 만나게 해줄게라고 형 내리기 전에 둘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둘이서 야 우리 아무리 봐도 징역 1년짜리 이거 하려면 너랑 나랑 자백하지 말고 침묵시키자. 목표단 해산하자 딱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하자. 화이팅! 하고 갔어. 자 검사가 딱 내립니다. 자 김민기 씨 어떻게 할 거야? 자백할 것 같아요? 침묵할 것 같아요? 침묵할 이렇게 분이 있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땡이야. 딱 들어가서 저 사람 침묵할 거 알아. 나는 지금 자백하면 나는 풀려나고 저 사람은 10년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비리에서 이렇게 속은 사람 많지 않나요? 서로가 약속 다 해놨어요. 왜 법정에 가죠?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서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 삶은 어떤가 현실은? 자백, 내가 침묵하는 거 알지만 자백을 해버리죠. 왜? 난 당연히 석방되고 저기는 대신에 둘이 1년씩 살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10년을 살 수 있는 거, 그 사람. 이런 경우가 없나요? 현실 너무 많지 않나요? 예.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가자고요. 자, 그랬을 때 재밌는 게 이걸 존 내쉬의 이걸 바탕으로 한 실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있는 거 아시죠? 보신 분 있으세요? 뷰티풀 마인드? 예. 2002년도에 나온 거예요. 한국인 2002년도, 2001년도에 만든 건데 무려 아카데미에서 상을 저렇게 많이 했고요. 각종 상을 다 휩쓸었어요. 특히 여기 러셀 크로, 우리 글래디에이터에 유명하죠. 제니퍼 코넬리 같은 경우는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학 천재 존 내쉬의 실화를 반영한 건데 존 내쉬가 아까 말한 논문을 1950년에 발표하지만 박사 논문 발표한 그 내쉬의 규정을 갖고 1994년도에 뭐해? 노벨상을 받습니다. 경제 노벨상. 40년에 받습니다. 그걸 갖다 뭐 한 거다? 근데 조현병을, 천재잖아요. 조현병을 앓습니다. 꽤 앓습니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재밌는 스토리가 나요. 이거를 알고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거기서 보면 게임 이름을 말해요. 한 미인을 두고 자기 친구들끼리 막 하는 재밌는 거. 요걸로 게임 이름을 해도 거기서도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사상가가 있죠. 이 사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1976년에 도포를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빵 만든 사람 빵 열심히 만들고 축산업 빼가지고 우유 만들어 우유 열심히 만들면 이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는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열심히 보유자들 손에 의해서 뭐가 된다? 전체 이익을 가져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처음으로 그전에는 공권주의였기 때문에 다 자급자족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해서 엄청나게. 근데 1928년, 1950년이니까 거의 150년이 지난 후에 존 내쉬가 이 영화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당신은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이 아담 스미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할까요? 존 내쉬의 게임 이론은 이기적 선택이 분명 내가 나의 최선의 이기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을 했어요. 이 형을. 근데 우리는 5년형을 받게 되잖아요. 최상의 선택이 1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존 내쉬가 드디어 자본주의가 틀렸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비판하죠. 네, 그리고 그 엘버트 그 지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150년 전에 그 유명한 우리 이분을 네가 비판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영화에 나옵니다. 한 장면에. 그래서 개인의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는 해서 자백을 했는데 그것이 두 사람의 모두의 이익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영 1년을 끝낼 수 있었는데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둘 다 진영 5년을 살게 되는 내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쉬의 균형이 최상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저도 많은 아까 게임 이론을 여러분도 알고 엄청 많은 세계에서 게임 이론을 주장했다. 이걸 갖다가 게임 대회도 열고요. 별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걸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게임 이론을 통해서 보면 최상의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뭘까? 이거 궁금하시죠? 자, 무조건 협력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하라는 거예요. 아까로 말하면 무조건 협력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신하는 사람죠. 상대의 배반에 반드시 응징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상대가 배반했어? 주님 내가 손해보험할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가게 되면 상대는 또 배신 때린다. 왜? 배신을 때리게 되면 이익이 많아지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응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익적으로 내가 응징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내가 이건 안 통하네? 그러면 자기도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반드시 상대가 배반했을 때 반드시 응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계속 응징하지 않게 되면 그 팀은 절대로 많이 이기지도 못해요. 점수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화해가 들어와요. 그 사람도 나 이익 없네. 내가 배반했으니까 이익 없으니까 증징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화해 들어 다시 한번 협력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개입되냐? 감정이 개입되죠. 우리들은. 저 배반한 놈 XX 내가 다시는 너랑 안 해. 감정으로 여기 게임을 해서 감정이 치우쳐도 안 된다는 감정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용서해주고 다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최선으로 이익을 추구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도 막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또 또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상대도 모르게 되니까 그 게임에서는 서로가 다 손해가 되게 됩니다. 손해.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최상의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협력하라는 것이고 상대의 배반에 반드시 응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묻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득이 되더라. 자, 이로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너무 사진들을 내가 뽑아왔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근데 뭔가 여기에서도 뭔가 좋은데 협업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거리의 차이. 근데 여전히 각자 도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개별 선택에 있으면 어떨까? 그럼 그 각자 도생하는 길이 우리가 시비 없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이익을 정말 가져올까? 또 공동체 전체에서는 이게 과연 최선의 이익적인 몫입니까? 각자가 열심히 여기 와서 발제를 듣고 발제 듣고 감동해, 감탄해, 너무 좋아서 자극을 받았어. 그거로만으로도 이 공동체에는 가장 최선의 이익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죠. 협업을 가로막는 보여주는 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챗GPT한테 내가 이런 건데 해보니까 말은 협력이고 행동은 각자도생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되었을 때 그러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쩌지? 라는 생각, 계산적인 생각, 또는 내가 먼저 협력하면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나서면 정작 돌아오는 건 없지 않을까? 협업의 진정성이 상실되는 거나 상대는 나만큼 진지할까? 나는 정말 열심히 협업하려고 하는데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관계를 의심하고 관망의 태도로 만들고 서로 선한 협력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관계 불신도 가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나만 손 벌리는 꼴 되는 건 아닐까? 창피해. 이런 신뢰 회복에도 장애가 있지는 않을까? 또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책임만 커지는 거 아니야?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런 것 이외에도 많겠죠. 무관심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루삼지의 게임의 정의된 전제 조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루삼 지체들, 플레이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협력, 협업 및 전략은 협력할 것이냐 또는 각자 도생하고 비협력할 것인가, 이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협력 시에는 신뢰가 강화되고 매출이 상승하고 시너지 사업이 창출된다. 비협력 시에는 관계가 단절되고 기회가 손실되고 현실적 관계이고 공동체는 정체된다. 발전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고, 혹시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또 정부 구조도 불안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도우려 하나? 먼저 내가 오픈해도 될까라는 불신 또는 계산적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달라요. 제수의 게임과 다른 건 뭐냐면 반복 게임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그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매주 만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의 협력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요, 1인당 1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확장하자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협업할 게 없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당신에게 소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여기. 각 이루삼지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자원이나 거래처들도 확장해서 한번 소개해줘요. 저분한테 내가 이분을 소개하면 너무 좋겠어.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억지도 있어요. 제가 이거 막 협업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고 딜레마를 만들다 보니까 이루삼지 협업의 딜레마를 만들다 보니까 좀 억지는 있는데 그걸 살짝 넘어가 주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숫자는 그래서 협력과 비협력이 있는데 숫자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협력하려고 하면 둘 다 협력하면 10점은 5점 공동체에 10점은 되지만 비협력할 때는 협력한 사람은 제로고요. 비협력한 사람, 협력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10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딜레마냐?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이론, 내가 나만 속는 거 아니야? 또는 나만 이익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뭐 저 사람이 이익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나만 좀 내가 바보 될 것 같아, 호구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협력을 선택하게 된다는 10점을 받은, 자기는 비협력만 추구하고 상대는 협력하기를 바래. 그럼 당연히 이거는 둘 다 비협력이 맞기 때문에 점수로 볼 때는 결국은 둘 다 비협력은 뭐예요? 영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둘이 만약에 같은 10점이라도 협력하게 되면 매출이 상승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이루삼지의 시너지가 나고 네트워크 활성될 수 있어요. 약간 억지가 있다 그랬어요. 너무 저한테 따지시지 마세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게임의 시사점, 딜레마의 인식. 이루삼지는 제수의 딜레마적 구조에 빠질 수가 있는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 각자 주장의 선택을 할 경우에는 모두가 손해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자, 게임의 반복 구조. 반복적인 게임과 순차적 신뢰 형성의 구조로 전환되게 되면 좀 재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는 우리는 안 되겠네? 근데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매주 시간이 지나고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이 모임 갈 맞는 건가요? 이렇게. 예. 또 그리고 선순환의 시작. 먼저 베푸는 사람이 등장하면 선순환이 시작되고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먼저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주라고 먼저 그랬는데. 생태계 형성, 연결의 협업이 일어난다면, 아까 말한 많은 네트워크 형성이 일어난다면 이도산지에는 진정한 킹덤 컴퍼니의 경영자들이 유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아까 말한 나만 그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CBMC라든지 공동체에 적용하는 포인트가 뭘까라고 봤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우리 형성되어 있잖아요. 또 단기보다는 장기 신뢰의 협력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구전 이론은 뭐냐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론이 있어요. 그 설명까지 하기는 길어지니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신뢰 형성, 먼저 베푸는 기버가 등장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박종인 대표님이나 이상한 대표 여러 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죠. 내가 주면 상대가 나한테 줄 거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 갖고 있으세요. 그분이 주는 게 낫겠어요? 저분이 주는 게 낫겠어요? 성경 뭐라 말해? 너가 주라. 근데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차원은 그 차원이에요. 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찬양했죠. 기도했죠. 누구한테 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뢰 형성을 어떻게 한다? 먼저 베풀라는 거죠. 자, 협력과 협업의 강화. 반복적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협업을 안 하니까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서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영적 원리는 뭐예요? 협업과 연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베풀면 걔가 줄 거야 라고 기대해서 하지만 이런 거는 인간적인 레벨이고 하나님 레벨은 너무 높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주마, 내가 축복할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커넥팅에 의한 네트워크의 확장, 윈윈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신뢰와 협력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혜 활성화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네.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의 법칙으로 섬기기 시작하네. 주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성령님이 와시사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모임에 안 올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모임에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CMC의 본연의 것을 지키게 되는 거죠.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 요번에 하버드 대학의 토마스 셀린 교수가 2005년도에 게이밍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아까 써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가장 뛰어난 전략은 게임에서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세요. 가장 뛰어난 전략은 상대를 이해하고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그 또한 나를 이해한다고. 뭘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저 놀랐어요. 이게 딱 뭐냐면 믿는 데도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상대도 이해하지 않지만 상대는 날 믿지 않아요. 이 믿는 데도 출발한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인지 모르겠으나 와 진짜 맞는 말이다. 제가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가장 뛰어난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 사실 공부했어요. 나름 하기에. 근데 지금처럼 우리 153제 포럼이 너무 좋은 게 이거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포럼이고 토론이고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받는 인사이트.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나눈 각자의 테이블에서의 또 지금 발표하신 분들에게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153의 이런 포럼들은 정말 이것이 꼭 협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최고의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은요,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심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타적인 선택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했죠. 아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타적 그를 위해서 먼저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선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53의 적용 포인트는 뭘까?
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먼저 협력하고 내 자원을 베풀며 공동체 전체가 활성화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타적인 선택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상을 나이가 어떤 성령을 했을 때 받는 그분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으니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에 저분이 주는 거는 그분은 제한적인 분이세요. 사람이다 보니까 주려고 했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또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제를 갖고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선지에는 이타적인 선택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이뤘고요. 우리가 6개의 원리 중에 신뢰의 원리, 배려의 원리, 공의의 원리, 죄수 딜레마처럼 핵심인 것은 상호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서로 이게 이타적인 전략이었다면 아마 좋은 선택이 될 텐데, 배려의 원리, 호혜적인 이익, 서로에게 이익이 되겠죠. 예, 그런 것에 우리의 실천이 일어나야 되고, 공의의 원리, 계약이나 협업 구조도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에게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못 쓰면 우리 이로섬 지체 도와주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말씀으로 매짐을 하고 싶습니다. 이타적인 선택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리적 전략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선순환의 길을 열 수 있다. 옵니다. 먼저 주는 자가 얻습니다. Give us gain 이라고 하는 주는 자가 먼저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 얻는 것은 사람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가져간다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수의 딜레마를 끌어들였습니다만 잘 발제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한번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간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